안녕하십니까, 이페어도베입니다. 저희가 이번 9월달 데이터를 기초로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실제 캐피탈 마켓 변수까지, 즉 경제 데이터와 시장 데이터를 다 활용한 모델 기준의 아웃풋이 어떤지 공유를 드리고, 그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를 10월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경제는 수요와 공급, 즉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공급이 어느 정도 나빠지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드디어 금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가장 직관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부족 이슈와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를 건드릴 수 있는 팩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컨테이너 쉬핑 프라이스, 즉 글로벌 딜리버리 코스트, 배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쉬핑, 배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달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배달 플랫폼이 있고 배달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를 땜에 따라서 그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미 다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상하이 포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즉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공급에 충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공급 충격이 발생한 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10년 이상 동안에 저희가 보지 못한 국면이 지금 접어들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디폴트 리스크, 헝다그룹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헝다그룹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런 채권들의 가격 자체가 급락하면서, 즉 시장에서 중국의 디폴트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의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9년, 20년, 21년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중국 입장에서의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가 수요의 감소를 또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이클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회복 시나리오, 즉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회복 시나리오에 의구심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각각의 특이한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을 하는데, 즉 백신 사이클과 그리고 통화 정책, QE 사이클과 중국의 디폴트로 대표되고 있는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사이클 변화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같은 캐피탈 마켓 시장에서의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전망과 그리고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리에 관한 계절성과 그리고 이런 불황에서의 어떤 수급에 대한 팩터들,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팩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짚어보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백신에 관련된 사이클입니다. 즉 이번에 경제 사이클은 어느 정도 이런 양적 완화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리만 이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글로벌 사이클을 집어삼켰습니다. 즉 글로벌 백시네이션, 즉 글로벌 백신을 맞는 숫자가 글로벌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느냐, 거의 한 7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1차 접종자에 해당되는 데이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약 70%가 됐다. 즉 2차까지 이 70% 육박한다고 한다면 거의 집단 면역이라고 지금 다들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1차 접종자가 거의 인구에 육박하게 되는 시점은 2021년 10월 달입니다. 즉 이번 10월 달에 이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QE,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더니, 그 전에 글로벌 GDP가 우선은 이런 오일 가격과 전혀 다른 형태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즉 real GDP, 실물 GDP 기준으로는 이미 이 정도의 반등을 보였는데 실제 유가의 가격 자체는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QE가 조금 더 진작되게 되었습니다. 즉 양적 완화를 이제 그만두고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 즉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QE의 어떤 페이스, 즉 로드 맵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21년 4Q까지는 그래도 페드나 ECB나 BOJ와 같은 중앙은행들, 글로벌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매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2022년 2분기부터는 거의 0 수준에 해당되고 2022년 4분기부터는 오히려 이 반대의 액션을 하게 됩니다. QE가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 시작이 되는 시점이 2022년 4분기가 됩니다. 즉 이제 1년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델타 변이 이후에 1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고 원래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던 추정치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하늘 색깔로 보이는 게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3분기에서 4분기가 되는 구간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컨센서스와는 어떻게 다르냐면 컨센서스는 3분기가 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는 저희도 실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저희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모델링에서도 자산 배분이나 그리고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특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좀 유사한 수준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경기 방향성을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은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도 꽤 괜찮다. 즉 5%대에 해당되는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1% 후반에서 2%대임을 감안하게 되면 2배에서 혹은 3배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이 당분간 한 2, 3분기 동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특히 위험자산,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은 꽤 핫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골드만삭스는 2021년에 어떤 추정치를 시장보다 좀 낮추고 오히려 2022년 추정치를 조금 높인 그런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상에 보셨던 것처럼 2022년은 오히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2023년이 조금 나빠 보인다. 라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이클상의 어떤 변화가 골드만삭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것들이 시점을 좀 이연하면서 좀 시차가 늦어지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장기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흐름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공급 측면에서 사이클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9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멕시코만에서 강력한 태풍 때문에 유가의 수급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에서는 시장에서는 크게 관여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오는 수급 대비해서 즉 수요에 대비해서는 이 공급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WTI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한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충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리테일 세일즈, 즉 소비 자체가 확실하게 의미 있게 꺾였습니다. 보시기에는 처럼 거의 중국의 소비가 거의 10%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해왔는데 코로나 보복 소비가 중국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났고 물론 기저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저효과만큼 충분히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이니까 대충 여태까지 보셨던 건데 10 전후로 이거를 더해보면 요 수준에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글로벌 수요 측면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충격을 동시에 보셨는데 그러면은 회복은 없는 것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LA 항구, 그리고 사브나 항구, 그리고 뉴욕, 뉴저지의 항구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카고, 즉 항만에서의 어떤 정체 현상입니다. 그만큼 딜리버리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딜리버리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급망 자체의 이슈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운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공급 문제에 있으니까 수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가격 인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이 그림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게 이런 공급망 이슈가 존재하지 않았던 뉴욕항, 뉴저지항 자체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 과도한 주가의 상승 혹은 시장 예상보다 더 넘어선 밸류에이션의 확대,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떠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되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어떠냐? 경제 자체만 보게 되면 프리 코비드 사이클 수준으로 거의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연말 기준에서 이제 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 코비드 수준에 비해서는 기울기는 높고 수준은 낮은 수준에 있다가 2023년 연말 정도 되면 프리 코비드 사이클까지 올라올 것 같다. 즉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이클로 회귀한다. 즉 그때 수준만큼의 어떤 속도를 가지진 그때 수준만큼 이상의 속도를 가지면서 그 수준 자체는 소폭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속도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기울기 값을 훨씬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럽이 이전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B조차도 페드 못지않은 오히려 페드보다 더 강하게 양적 완화 QE를 실시했던 지역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양적 완화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 회수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사인한 국가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ECB 회원국들 중에서 지금 이런 국가들은 강력하게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추이를 보가면서 조금씩 줄여보자 라는 형태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점 이게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런 순으로 아마 이런 유동성 회수에 찬성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되는 국면이구나 라고 시끄러운 유럽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생기기 시작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영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국의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군인들이 그런 것들을 배급하고 교통정리를 나서는 희한한 이벤트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 영국에서 전기 선물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즉 에너지 부족 사태 혹은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다가 2021년 여름 때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안개가 많이 끼고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조금 춥고 이런 자연환경을 가졌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동절기에 대한 조금 반응이 민감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진입하면서 동절기에 진입한 것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드디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유가를 비롯한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실질적으로 내가 써봤는데 이런 수요가 앞으로 좀 더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과 실물 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생산자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생산량 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향후에 가격 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런 GDP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변하고 금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글로벌 대표적인 주식 인덱스인 S&P 500에 관련된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단 부정적인 스탠스가 더 강합니다. 지금 9월달 초 현재 지수에 비해서 한 5%는 빠지게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실질적으로 9월달에 성과가 한 5% 빠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17%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에서 12% 정도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고 기업의 어닝, 이익 자체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한 3에서 5%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8% 정도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5% 정도 이미 빠졌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13% 정도의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3% 하락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10월 초 이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머크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즉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타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기업의 이 어닝 자체를 올려줄 것이냐, 멀티플을 올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훨씬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이익이 조금이나 증가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불 케이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상보다 시장을 들어올릴 정도의 이익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베어 케이스, 즉 이런 부정적인 한 10% 이상의 하락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편한 부분은 이런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 전에 미국 경기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즉 시티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상태가 좋다. 그러면 위에 플러스로 찍히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찍힙니다. 즉 지금은 이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수준보다는 좀 높긴 높지만 지금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경제 펀더멘트 자체가. 하지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상보다 소비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 수요자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따라서 수요를 너무 지연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즉 가격 저항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트랙을 벗어나긴 했지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나빠지는 부분 자체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등의 기로를 지금 가지고 있다. 미국 경기의 어떤 경제의 길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글로벌 선진국가, 신흥국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PMI, 즉 공급망 관리, 즉 시장에서의 어떤 주문을 먼저 내거나 이런 공급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서베이를 해서 지수화하는 부분인데요. 일종의 시장에서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MI 지표는. PMI 지표가 여태까지 보면 신흥국은 이미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태였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강했으니까 너무 높은 수준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신흥국은 약간 바닥을 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서 신흥국의 반등과 선진국의 이런 마일드한 조정이 이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약해지는 부분은 일견 어떤 정상적인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흥국들이 공급망 해소와 함께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 즉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Annual Equity Fund Flow를 보시게 되면 즉 1년 동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 한 15년 동안의 고점이 한 200에서 300 사이 US 달러 빌리언 정도 돈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것보다 한 5배 가까운 수준의 돈이 2021년과 2022년, 특히 2021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보였던 채권시장, 즉 안전자산 시장에 대한 선호가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반영함과 동시에 채권 가격의 약세를 불러일으켰고,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펀드로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본시장의 수급상의 이슈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보였던 선진국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경제, 특히 공급에 관련된 버든은 존재한다가 지금 현재 딱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JP모건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년 평균 기준으로는 하반기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채권 가격 퍼포먼스에 있어서. 특히 5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20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리만 사태도 들어가 있고 시장이 충격적인 부분 사이클이 존재했던 구간이 꽤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 그리고 유럽의 어떤 중앙은행 간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존재했던 구간이 20년 안에 존재하는데, 그런 약간 아웃라이어가 해당될 수 있는 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나게 돼 5년 동안의 시즈널리티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9월달 이후에 채권 시장의 퍼포먼스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을 했었습니다. 한 연말 정도의 계절적인 수급 요인과 함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향후에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유동성 해소와 함께 금리가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4분기에 존재하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채권 시장에서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트코인, 특히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들이 비트코인과 금 정도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과 비트코인 수급 자체가 지금 플랫한 상황입니다. 즉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을 팔고 다른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로 이런 부분이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경제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의 GDP 그로스는 크게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의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급 자체가, 돈의 유입 자체가 커지면서 거의 주식시장의 큰 낙폭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조정받은 수준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있지만,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좀 불리한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원자재에 있어서는 멕시코만 이슈도 있지만 글로벌 딜리버리, 그러니까 공급 배달에 관련된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어떤 공급 불안은 여전히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대체나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저희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짚어드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지금 코로나로부터의 완벽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코로나의 회복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지금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경기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단기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짚어드렸던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 채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체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변화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